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직전 영상인 설원에서는 중국 에너지 공급 구성, 탄소 배출원, 그리고 2060년까지 중국 에너지 구조의 3단계 로드맵 등에 대해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 전력편 제1장 태양광 발전인데요. 중문 그래프가 40여 개 나오고 태양광 밸류체인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볼 거라서 지금부터 끝까지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태양광 발전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대체로 아시겠지만 규소를 정제해서 태양 전지용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폴리실리콘 결정을 인곳시킨 후에 얇게 잘라서 웨이퍼로 만들고요.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하는 태양 전지 즉 셀을 제조하고 셀 보호용 유리 및 필름을 패키징해서 모듈을 제조하고 그 모듈을 설계 배치해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조업은 10년 넘게 발전하면서 산업 집중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 추세가 강화되는데요. 특히 업스트림의 산업 집중도가 보다 향상되면서 태양광 산업은 그레이드 패리티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전 서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드 패리티라는 건 태양, 바람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기존 석탄, 석유 등 화석 에너지의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그 균형점을 말합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의 평균 발전 원가는 여기서 말하는 발전소는 공공사업 차원의 그 발전소를 말합니다. 10년 동안 글로벌 태양광 발전소의 평균 발전 원가는 2010년에 0.378달러에서 2019년에 0.068달러로 떨어지면서 무려 82%나 떨어졌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의하면 2020년에 0.045달러로 떨어지고 2021년에는 0.039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의 태양광 발전 원가가 2010년의 거의 10분의 1 수준에 근접할 거라는 거죠. 2020년 들어 중국의 태양광 발전 입찰에서 낙찰 가격의 하락 속도가 이 글로벌 기준보다 더 빠른 편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태양광 발전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확 끌어내린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Grid Parity라는 단어 기억해 두셨죠? 이렇게 그레이드 패리티 시대에 들어서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품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고 보조금 정책이 점차 퇴출되면서 태양광 프로젝트의 수익률은 전적으로 원가와 전력 구매 단가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데요. 태양광 밸류체인 각 단계에서 효율성 향상,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함으로써 상위 기업들의 수익률도 점차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 산업의 밸류체인을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 나누면 업스트림에는 아시다시피 폴리실리콘에서 인곳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까지고요. 실리콘 웨이퍼에는 단결정과 다결정으로 나누는데 지금 단결정이 점점 주류가 되가고 있죠. 미드스트림에는 태양 전지, 즉 셀과 모듈까지가 있고요. 이어서 다운스트림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각종 응용 제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업스트림에는 규소 광석부터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실버 페이스트, 페트 필름, 불소 필름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폴리실리콘과 실리콘 웨이퍼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실버 페이스트는 중국 4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35% 미만이고 페트 필름은 기술적 장벽이 비교적 높은 분야고요. 불소 필름은 미국 등 해외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드스트림에는 태양광선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태양전지 즉 셀이 있고 태양광 유리, 백플레인, 그리고 스탠드, 인버터, 결합기 박스, 축전지 등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운스트림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발전소를 말하는데 발전소에는 주로 집중형 발전소와 분산형 발전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집중형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서 생산한 전기를 국가 전력망에 도입해서 여러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고
분산형 발전소라는 것은 전력 수요자 인근 지역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이용해서 수요자에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장에 따라 2019년 기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생산 능력 비중은 실리콘 웨이퍼가 97%, 태양 전지, 셀이 79%, 모듈이 71%에 달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순서대로 해당 산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각 해당 종목까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단 종목에 대해 좀 제대로 분석하려면 종목당 한 4, 50분을 걸려서 이번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 영상에서는 개별 종목에 대해 깊이 전개하지 않고요. 종목명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업스트림입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은 1997년부터 2005년의 산업 시작 단계, 2005년부터 2009년의 발전기, 2009년부터 2013년의 조정기, 그리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격기, 2016년부터는 글로벌화 시기 등 단계를 거치면서 산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미드스트림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증강되면서 미드스트림 중 셀과 모듈 분야의 이익 공간을 더욱 압축시켰습니다. 폴리실리콘을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눠서 분석해 볼 텐데요. 여기서 공급 측면이라는 건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기업 입장이고 수요 측면은 폴리실리콘을 구매해서 웨이퍼를 만드는 기업 쪽을 말하죠. 우선 폴리실리콘 공급 측면에서 보면 해외 기업은 이미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서 생산에서 점차 퇴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국내는 신규 생산 능력 확장이 비교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은, 제가 말하는 국내는 중국이에요. 2020년 말 기준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은 11개로 축소됐고 2020년 기준 합계 생산 능력은 42만 톤. 전체 생산 능력에서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5개 기업은 각각 보리협금, 통유 또는 통웨이라고 하죠. 신특에너지, 대전에너지, 동방희망 이렇게 5개가 있고요. 신규 생산 능력 확장은 사이클이 비교적 긴 편인데 2021년 국내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은 약 합계 17.3만 톤이고요. 그중 실제로 가동될 수 있는 생산 능력은 약 5만 톤입니다. 여기에다가 해외로부터 수입한 한 9에서 10만 톤을 합치면 2021년 폴리실리콘 공급량은 총 58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폴리실리콘 수요 측면, 즉 웨이퍼 쪽을 보면 2019년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능력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2020년 말 기준 생산 능력은 총 205기가와트에 달했고 2021년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100기가와트 정도 확장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생산 능력 상위 기업은 1위가 융기, 2위가 중환, 그리고 징크, 징아오, 양광, 경운통, 상기수공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용기 실리콘의 종목명인데요. 용기 실리콘의 기업명은 이미 2017년 2월에 용기 실리콘에서 용기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로 개명이 됐거든요. 하지만 한국증권사 HTS에 아직 용기 실리콘이나 용기 실리콘 자재로 나오거든요. 이번 생산 능력 확장은 모두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쪽인데 참고로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는 에너지 소모가 낮고 생산성과 가성비가 높다는 강점이 있지만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는 정제 효과가 안정적이고 전환율과 품질이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보다 높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 생산 능력 확장의 주류는 단결정 실리콘입니다. 웨이퍼 업체들은 보통 폴리실리콘 업체와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급받는데요. 이 그림이 뭐냐면 X축은 폴리실리콘 기업, 통웨이, 신특에너지, 대전신에너지, 협품, 웨커, 아시아실리콘, OCI. Y축은 색깔별로 웨이퍼 기업들을 나열한 건데 융기, 중환, 징크, 징아오, 상기수공, 경운통, 미과, 천합광능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폴리실리콘 기업인 통웨이, 통위는 융기, 징크, 중환 반도체와 장기 계약을 대규모로 했고요. 신특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융기와 많이 했고 중환 반도체, 징크, 징아오, 경운통,
미과 등과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대전신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융기와 가장 많은 계약을 했고 징크, 상기수건과 계약을 했습니다. 한편 협품, 보리협품은 융기와의 장기 계약 규모는 작고 반대로 중환반도체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했고 찡하오, 상기수건과도 계약을 했습니다. 중국의 폴리실리콘 상위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신강, 내몽골, 사천 등 내륙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전력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생산 원가가 많이 내려갔고 또한 생산 장비와 공정이 계속 개선되면서 원가 통제 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 경쟁력이 있는 상위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죠. 폴리실리콘 1위 기업인 통웨이의 신규 생산 능력은 2021년 4분기쯤에 가동할 것이고 2022년 1분기에 생산 규모가 확대될 거라서 그 전까지는 타사의 신규 생산 능력 확장이 딱히 없어서 수급이 비교적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비교적 좋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은 2020년, 21년, 22년 폴리실리콘 산업의 산업 집중도의 변화를 보여준 건데요. 보시면 상위 5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 68%에서 2021년 올해는 73%로 올라갈 것이고 2022년 내년에는 7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업별로 보면 흑갈색이 협품, 보리협품, 노란색이 통웨이, 통유, 연한 갈색이 워커, 이건 중국 기업이 아니고 독일 기업이에요. 그리고 붉은색이 대전신에너지, 회색이 신특에너지, 나머지가 기타 합계입니다. 보시면 보리협품의 점유율은 2020년 17%에서 2021년 20%, 2022년 21%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노란색 통웨이의 점유율은 2020년 13%, 2021년 22%로 확 올라가고 2022년에는 27%까지 많이 올라가죠. 반대로 독일 기업인 웨커는 2020년 14%에서 21년 11%, 2020년 10%로 떨어지고 대전신에너지의 점유율은 2020년 12%에서 2021년 10%로 떨어지고 2022년에 다시 12%로 올라가고요. 신특에너지는 2020년 12%에서 2022년 8%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폴리실리콘 산업 집중도가 높아진 거는 통웨이와 협품 때문인데 협품보다는 이 통웨이의 생산 능력 확장이 더 강력하죠. 그만큼 통웨이가 기타 폴리실리콘 기업에 비해 기술, 자금, 생산 능력 확장, 원가 등 종합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태양광 산업의 업스트림 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 상위 기업에 통웨이, 통유, 보리협품, 신특에너지, 대전신에너지 등이 있는데 생산 능력 확장 규모나 웨이퍼 기업들과의 장기 계약 규모,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꼭 기억해둬야 할 종목은 결국 통웨이, 통유가 되겠죠. 이 주요 종목 리스트 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 종목은 제가 회색 그리고 X로 표기했어요. 폴리실리콘 다음 단계인 웨이퍼로 넘어갈게요. 지금 태양광용 웨이퍼는 주로 두 가지 추세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면적화, 즉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 또 하나는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는 에너지 소모가 낮고 생산성과 가성비가 높다는 강점이 있지만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는 정제 효과가 안정적이고 전환율과 품질이 다결정 실리콘 웨이퍼보다 높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 생산 능력 확장의 주류는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단결정 웨이퍼와 다결정 웨이퍼의 비중 변화를 보면요. 이 붉은색이 단결정이고 연한색이 다결정인데 보시면 2019년에는 단결정과 다결정 비중이 한 6대4 정도가 되고 2020년에는 단결정이 한 90%까지 올라가고 그 후에 점차 단결정 비중이 올라가면서 2024년이 되면 거의 다 단결정이죠.
앞서 폴리실리콘의 수요 측면을 얘기할 때 이미 언급했지만 지금 웨이퍼 생산 능력 1위는 융기, 2위는 중환반도체. 이 표를 막대 그래프로 바꿔서 표시하면 좌측부터 융기, 중환, 징크어, 징아오, 양광, 경운통, 상기수공, 미과, 통웨이 등 색깔별로 2019년, 20년, 21년 보시면 이 어두운 붉은색 2020년 기준 융기가 80기가와트, 중환이 50기가와트로 중국 태양광 웨이퍼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이 연한 2021년에는 융기가 100기가와트까지, 중환이 65기가와트까지 확장될 계획입니다. 그 외의 기업들도 너도나도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라서 2021년 전체 생산 능력은 300기가와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다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융기와 중환 이 두 기업의 확고한 위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태양광 웨이퍼의 트렌드 중 하나가 대면적화라고 했죠. 웨이퍼 면적이 왜 큰 게 좋냐면 그게 원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웨이퍼 사이즈가 M2, G1, M6, G12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측으로 갈수록 웨이퍼 면적이 큽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 이 어두운 붉은색이 웨이퍼 원가, 밝은 붉은색이 셀 원가, 연한 색이 모듈 원가인데요. 웨이퍼 사이즈가 커질수록 셀과 모듈 원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셀과 모듈의 생산 원가가 대체로 고정된 상황에서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면 단위 시간당 산출할 수 있는 셀과 모듈의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장비, 인력 등 생산 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우측 그래프는 웨이퍼 사이즈와 발전 단가의 관계를 보여준 건데요. 웨이퍼 사이즈가 커질수록 와트당 스탠드, 인버터, 인력 등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원가 절감에 있어서는 웨이퍼 사이즈가 클수록 좋겠지만 근데 면적이 커지면 슬림화 수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웨이퍼 면적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적당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요. 또한 웨이퍼 면적이 크기에 따라 그 다음 단계 밸류체인인 셀과 모듈의 생산 라인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조정해야 하는데요. 특히 셀 제조에서 웨이퍼의 면적 확대는 셀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퍼의 대면적화는 그 다음 밸류체인과의 전반적인 조율과 협동이 필요하죠. 2020년 말까지 셀 모듈 업체들이 잇따라 M6 사이즈와 M12 사이즈 웨이퍼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면적이 큰데요. 보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면적이 큰 웨이퍼의 비중이 점차 눈에 띄게 확대되죠. 융기 그린 에너지는 2021년 이 M6 사이즈를 주력으로 밀고 있어서 이 M6 비중이 올라가고요. 중환 반도체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 M12 사이즈고 출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 종목에는 융기 그린 에너지, 중환 반도체, 징코 솔라, 징하오 솔라 등이 있고요. 웨이퍼 장비 관련 종목도 있는데 이게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업스트림 중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쪽을 다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폴리실리콘 쪽은 통웨이를 주로 보면 되고 웨이퍼 쪽은 융기 그린 에너지와 중환 반도체 위주로 보면 되죠. 이어서 미드스트림인 셀과 모듈로 넘어갈게요. 중국 공신부는 2020년에 태양광 제조업 규범을 발표해서 신규 생산 능력의 전력 변환 효율에 대한 최저 기준을 올렸는데요. 참고로 이 전력 변환 효율이라는 건 출력 전력과 입력 전력의 비를 말하는데 즉 태양광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얻는 전기 에너지의 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가가 높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술 혁신 난이도가 비교적 커서 동규범 하에서 계속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겠죠. 지금 셀 기업들이 너도나도 생산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색깔별로 2018년, 19년, 20년, 21년 높은 순으로 보면 통웨이, 통위가 생산 능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이쉬, 애욱, 융기, 징하오, 천합, 징크,
그리고 Canadian Solar, 한화, 윤양, 동방 1승. 이 Canadian Solar는 영어로 됐고 해외에 상장돼 있지만 중국인이 만든 기업이에요. 통웨이와 애욱의 생산 능력을 보면 2020년 기준 통웨이는 30기가와트, 애욱은 한 36기가와트. 2021년에는 통웨이가 42기가와트, 애욱이 40기가와트에 달하면서 글로벌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죠. 태양광 셀 기술에는 PERC, TOPCON, HJT, IBC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 PERC는 Passivate Emitter and Rear Cell의 약칭인데 Passivate는 보호막을 씌운다는 뜻이라서 PERC는 태양광 셀에 유전 물질로 된 보호막을 삽입해서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2020년 이 누런색 단결정 PERC 셀의 평균 전력 변환 효율은 22.8%에 달하고 이 파란색 NPRT와 TOPCON 셀의 전력 변환 효율은 23.5%에 달하고 초록색 이종 접합 셀은 23.8%로 단결정 PERC보다 높지만 원가가 높습니다. 단결정 PERC가 원가와 전력 변환 효율에서 기타 기술에 비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PERC가 주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셀 생산 능력 확장은 모두 PERC 기술을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상위 기업은 과거의 낡은 셀 생산 라인에 대해 개조를 해서 PERC의 비중이 빠르게 향상돼서 2020년에 그 비중이 86.4%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서 웨이퍼를 분석할 때 대면적화가 트렌드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셀도 사이즈가 클수록 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서 발전 시스템의 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웨이퍼 면적의 크기에 따라 그 다음 단계인 셀과 모듈의 생산 라인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야 하는데 특히 셀 제조에서 웨이퍼 면적의 확대는 셀의 그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이퍼의 대면적화는 그 다음 단계인 셀과 모듈의 전반적인 협동이 필요합니다. 웨이퍼의 대면적화에 따라 향후 1, 2년 동안 180mm에서 210mm 이런 대형 사이즈의 셀에 대한 생산 능력 확장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 수요 확대와 생산 능력 확장도 중요하지만 셀의 가격 흐름도 중요한데요. 2020년 상반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 수요 발생이 약간 지연된 데다 단결정 PERC 셀의 신규 생산 능력이 가동되면서 셀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는데요. 2020년 초 대비 가격이 20%나 떨어져서 여러 업체들이 손익분기점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4분기부터 태양광 발전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셀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의 수익성도 점차 개선되게 됐죠. 태양광 발전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과 업스트림 웨이퍼 신규 생산 능력의 가동에 따라 단결정 PERC 셀의 수익성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셀의 경우에는 아직은 생산 능력이 좀 제한되어 있고 다운스트림이 대형 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즉 공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셀은 생산 원가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셀 상위 업체 중에서도 대형 셀 쪽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죠. 앞서 셀은 단결정 PERC가 원가와 전력 변환 효율에서 기타 기술에 비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PERC가 주류 기술이라고 했죠. 지금은 단결정 PERC가 주류지만 향후 추세는 HJT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셀의 핵심 부품이 반도체 PN 접합인데요. 이 PN 접합은 반도체의 내부에서 P형과 N형의 성질을 나타내는 두 영역 사이의 경계 또는 전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정류작용이 있습니다. 동종 반도체 간에 이루어지는 접합을 동종 접합 또는 호모 접합이라고 하고 이종 반도체 간의 접합을 이종 접합 또는 테헤로 접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HJT는 일종의 특수 PN 접합입니다.
HJT는 원래 HIT라고 하는데 이 HIT는 Heterojunction with Intrinsic Thin Layer의 약칭인데 일본 산요가 최초로 개발한 건데 P-타입 웨이퍼를 사용하는 일반 전지와 달리 N-타입 웨이퍼를 사용하며 결정형 웨이퍼에 비정질 실리콘 즉 아몰퍼스 실리콘을 입혀 만드는데 결정형의 방막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뜻의 테헤로를 전지 명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요가 이미 HIT라는 상표 등록을 해서 업계에서는 HJT라고 많이 부릅니다. HJT는 PERC에 비해 전력 변환 효율이 높고 양면 발전 효율이 높고 온도 계수가 낮고 공정 절차가 적고 인력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HJT가 차세대 셀 기술의 주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JT는 개로 전압이 높다는 특성이 있어서 이론적으로 전력 변환 효율이 27%에 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HJT 변환 효율 세계 기록은 이미 26.7%에 달했고 국내 최고 기록은 25.1%인데 한능이라는 기업이고 기타 기업의 R&D 수준은 한 24%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HJT는 전기 감쇄율이 PERC보다 현저히 낮고 온도 계수가 낮고 양면 발전 효율이 높아서 발전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HJT는 PERC와 비교해 공정이 전혀 다른데요. 장비와 보조제를 다 새로 투자해야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편이지만 장비와 보조제의 국산화에 따라 향후 HJT의 원가 절감 여지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 세계의 HJT 양산 기업은 이미 20여 개가 있는데요. 실제 가동량은 4기가와트가 되고 향후 생산 능력 계획은 30기가와트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HJT 생산 능력을 비교적 일찍 배치한 기업에는 준시, 중지, 한능 등이 있고 전력 변환 효율은 한 23% 이상에 달합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HJT 생산 능력 확장이 크게 가속화되면서 샨메이고지, 동방르성, 통웨이, 아이캉, 진능 등 기업들이 잇따라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장비 쪽도 HJT 장비의 연구 개발에 착수했고요. 장비와 원자재의 국산화에 따라 원가가 낮아지면서 HJT 투자의 수익성이 점차 시현되고 있고요. 2021년에는 새로운 투자 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표는 글로벌 HJT 기업별 생산 능력인데 왼쪽부터 기업, 전력 변환 효율, 현재 생산 능력 계획, 계획 발표 시간, 가동 시기이고요. 맨 위부터 일본 패나소닉, 노르웨이 RCE, 스위스 기업 에코솔리퍼, 그리고 중국 기업 진능, 한능, 중지, 준시, 통웨이,嘉裕, 그리고 요 해외는 러시아 기업이고요. 그 뒤에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 기업입니다. 아까 태양광 셀 기업별 생산 능력 그래프에서도 아시다시피 태양광 셀 종목이 좀 많긴 한데요. 이 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가능 종목에는 통웨이, 통유, 롱지, 융기 그린 에너지, 징커능源, 징코솔라, 징아오科技, 징아오솔라, 그리고 Canadian Solar, 애강과기 등이 있습니다. 셀에 이어서 모듈로 갈게요. 전 세계 태양광 모듈의 50% 이상을 중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업체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2020년 글로벌 태양광 모듈 출하량은 130기가와트고 산업 집중도는 상위 5개 기업이 62.8%를 차지하고 상위 10개 기업이 88.1%를 차지해요. 이 그래프는 2019년과 2020년 글로벌 태양광 모듈 출하량 순위인데요. 연한색이 2019년, 진한색이 2020년. 보시면 1년 사이에 변화가 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2019년 글로벌 태양광 모듈 출하량 순위 1위부터 5위까지가 1위 징커, 2위 징아오, 3위 천합광능, 4위 융기, 5위 Canadian Solar,
하지만 2020년에는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1위 용기 그린 에너지, 2위 징크, 3위 징아오, 4위 천합광능, 5위 캐네디언 솔러. 그 다음은 한화, 동방일승, 정태, 퍼스트 솔러, 순풍상덕 등입니다. 그만큼 용기가 모듈 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주요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장 상황인데요. 색깔별로 2019년, 20년, 21년 기업별로 보면 2019년은 상위 기업 간의 생산 능력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요. 하지만 2020년이 되니까 용기, 징크, 천합, 징아오 등이 생산 능력 확장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거기에 2021년이 되면 더 많이 늘어나죠. 2021년이 되면 천합 광능의 생산 능력이 가장 크고 50기가와트까지, 그 다음이 용기 45기가와트, 징하오가 40, 징크가 35, 그리고 캐네디언 솔러가 26, 동방일승 24. 앞서 태양광 셀 부분에서도 이 캐네디언 솔러가 자꾸 나오죠. 기업명으로 봐서는 중국 기업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중국인 박사가 설립한 기업인데요. 캐나다의 본사를 설립한 거라서 기업명이 그냥 캐네디언 솔러고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요. 2020년 이래 글로벌 태양광 산업이 그리드 패리티 수요가 폭발하면서 주요 모듈 업체들이 잇따라 생산 능력 확장 작업을 했습니다. 한 기업이 단일 모듈 생산으로 수익을 얻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기업은 이미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밸류체인을 쭉 구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기술 개발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서 기술 민감성을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밸류체인 간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단계에서 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 모듈 업체가 많이 있는데 중국 기업은 중국 시장 외에 글로벌 전체에 납품하고 있어서 해외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중국 기업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한데요. 보통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 주기가 한 15년 이상이고 모듈 사용 기한이 20-30년 정도라서 발전소가 모듈 기업을 선정할 때 이 기업의 경영 수명에 대한 확인 작업도 중요한데요.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은 보통 중국 대기업으로부터 모듈을 납품받는 걸 선호하죠. 품질과 AS가 중요하니까. 모듈 대기업들은 국내외 고객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기술, 품질, AS뿐만 아니라 PV 테크와 같은 글로벌 평가 기관으로부터 금융 지원 타당성 등급이라는 걸 받아서 글로벌 브랜드 우위와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금융 지원 타당성은 영어로 bankability인데 태양광 모듈 기업의 각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 자세한 검증을 통해 제조와 재무 데이터에 대해 분석해서 종합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즉, 이 기업이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등급으로 매기는 건데 최고 등급이 트리플 A. 보시면 태양광 모듈 기업에서 유일하게 트리플 A 등급을 받은 기업이 용기죠. 또한 중국 태양광 모듈 상위 기업의 매출 구성 중 해외 수출 비중을 보면 거의 다 6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 그래프 중 어두운 붉은색이 수출 규모, 밝은 붉은색이 내수 규모, 요 핑크색 선이 전체 매출에서 해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비중이 거의 다 6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측 그래프는 이 중국 모듈 기업들의 수출 가격인데 상위 기업들의 수출 가격이 산업 평균 가격보다 확실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태양광 모듈 분야는 겉으로는 진입 문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제품 경쟁력 외에 유통 채널 그리고 아까 그 금융 타당성 등급 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축적이 필요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래도 대기업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태양광 모듈 종목 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가능 종목은 용기, 징크, 징아오, 캐네디언 솔러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스트림인 폴리실리콘 웨이퍼 그리고 미드스트림 셀 모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미드스트림 중 셀 모듈 외에 유리와 인버터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태양광 유리부터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유리의 양대 기업이 신이광능, 그리고 플랫 글라스인데 공급 면에서는 비록 이 양대 기업인 신이광능과 플랫 글라스의 2021년 생산 능력 확장이 있고 그 뒤에 있는 기업들도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이 있지만 그 태양광 유리 중 이중 유리라는 게 있어요. 이중 유리의 비중 확장 및 생산 능력의 점진적인 그 확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2021년 태양광 유리의 공급이 수요와 거의 비슷하거나 수요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라서 2021년 태양광 유리의 수급은 여전히 비교적 타이트한 상황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유리 가격도 2021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태양광 유리는 진입 문턱이 비교적 높고 기술 축적 외에 생산 확장 주기가 길고 자금 투입이 방대합니다. 지난 1, 2년 동안은 생산 확장이 주로 신이광능과 플랫 글라스 이 두 기업에 집중되는데 두 기업은 원가 통제, 대형화, 자금, 생산 확장 등 면에 있어서 경쟁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주도적 위치가 비교적 확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유리 종목에서 알아둬야 할 종목은 신이광능 그리고 플랫 글라스 이 두 개 기업이 되겠죠. 그 외에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개만 봐도 충분하다고 봐요. 태양광 유리에 이어서 인버터를 볼 건데요. 인버터도 미드스트림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버터에 해당되는 세 종목 모두 제가 회색, X로 표기했죠. 즉, 세 종목 모두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 종목입니다. 물론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가능하고요.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광 집전판에서 직류 형태로 저장된 발전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형태로 바꿔주는 설비인데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송배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필수 제품이죠. 좌측 그래프는 글로벌 태양광 설비 용량의 규모 추이인데 젓갈색은 중국 신규 설비 용량이고 황토색은 해외 신규 설비 용량, 이 회색 선은 글로벌 증가율입니다. 태양광 설비 용량 수요가 이렇게 쭉 늘어나니까 인버터 수요도 따라서 늘어나는데요. 우측 그래프가 바로 인버터 출하량 전망인데 마찬가지로 젓갈색이 중국 신규 설비 용량이고 황토색이 해외 신규 설비 용량이고 요 회색은 교체 수요입니다. 보시면 글로벌 인버터 수요가 2021년에 171기가와트에서 2025년에 349기가와트로 늘어나면서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24%에 달하죠. 여기서 회색 교체 수요가 뭐냐면 보통 인버터는 수명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유럽 쪽은 2010년 전후로 태양광 설비 용량이 고성장했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북미 시장은 2012년 전후로 설비 용량 고성장에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교체 수요를 말합니다. 수명이 10년이니까. 글로벌 인버터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쳤는데요. 중국 기업은 원가 경쟁력과 국내 태양광 시장의 본격적인 형성에 따른 규모 효과, 그리고 제조업 밸류체인 우위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힘입어서 해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잠식하게 됐습니다. 좌측 그림이 글로벌 인버터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요. 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실히 올라갔고 양광 전원도 올라갔고 상능 전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죠. 우측 그래프는 글로벌 인버터 시장 중 해외 기업의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요. 보시면 2012년부터 중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간 반면 해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죠. 이러한 변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 4개 단계로 나눠서 좀 설명드리자면 첫 단계는 2009년 전에 글로벌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주로 해외 기업이 주도했는데요. 독일의 SMA와 카코, 미국의 파워원, 셋콘, 오스트리아의 프로니어스 등 5개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60%를 차지했어요. 2009년 전에. 당시 중국 시장은 주로 해외 브랜드 그리고 중국 기업인 양광전원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2010년부터 12년까지인데 2010년 당시 인버터의 매출 이익률이 약 50%, 순이익률이 25%였는데 고수익성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금태양 시범공정이라는 태양광 발전 산업의 기술 진보와 규모화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이 본격적인 폭발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런 이중 자극 요인에 힘입어서 인버터도 치열한 가격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2012년에 중국 기업인 양광전원의 인버터 판매 가격은 와트당 1yuan에서 0.6yuan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출 이익률도 45%에서 34%로 떨어졌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해외 기업들은 못 버티고 잇따라 중국 시장을 떠나게 됐죠. 세 번째 단계는 2013년부터 18년까지인데요. 이 기간은 국내 태양광 수요 확대 및 국내 기업의 가격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당시 국내 시장은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서 태양광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반면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에 비해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2017년에 국내 설비 용량이 해외를 초월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화웨이가 인버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국내 기업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가격이 2013년에 와트당 0.47yuan에서 0.26yuan으로 뚝 떨어진 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어요. 설비당 발전량이 계속 향상되고 규모 효과로 인해서 원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상위 기업들의 매출 이익률은 30%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국내 시장은 점차 양광전원, 화웨이, 상능전기 등 3개 기업의 3족 정립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2015년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 양광전원의 출하량이 독일의 SMA를 추월해서 1, 2위를 차지하게 됐어요. 네 번째 단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중국 국내 시장은 점차 그리드 패리티 시대를 맞이하게 됐고 해외 수요도 점차 회복하면서 중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이 그림은 2019년 기준 글로벌 인버터 시장 점유율 톱 10인데요. 톱 10 기업 중 중국 기업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5개가 있죠. 시장 점유율 높은 순으로 1위가 화웨이 22%, 2위가 양광전원 13%, 2019년 양광전원의 해외 출하량이 처음으로 국내 출하량을 추월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3%까지 올라왔고 그 외에 상능전기, 그루왓, 진랑 등 기업들도 시장 점유율이 아직은 낮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버터 3종목 모두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밸류체인 중 업스트림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미드스트림인 셀, 모듈, 유리, 인버터 등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하자면 첫째, 산업 집중도 면에서 공통점은 분야마다 산업 집중도가 다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중 차이점은 폴리실리콘은 통웨이 쪽으로 점점 집중되고 웨이퍼는 융기와 중환, 이 양강 구도가 여전하고 셀은 통웨이, 애옥, 융기 등 기업이 선두로 달리고 있고 모듈은 융기, 징커, 징하오, 천합, 광능 등이 달리고 있지만 서로 간의 격차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다는 점, 그래서 선두 기업들 간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다는 것이에요. 유리 쪽은 신이 광능과 플랫 글라스 양강 구도가 더 강화되는데 마치 웨이퍼 쪽에서 융기와 중환과기 간의 그런 관계와 비슷하죠. 인버터 쪽은 중국 기업의 해외 매출이 고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점차 향상된다는 점. 둘째는 생산 능력 확장 면에서 웨이퍼, 셀, 모듈, 인버터 등 분야에서 확장세가 뚜렷합니다. 셋째는 기술적인 트렌드인데요. 웨이퍼 쪽에서는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가 점점 주류를 이루고 사이즈는 대형화, 대면적화가 추세고 셀은 지금은 PERC가 주류지만 향후 HJT가 추세가 될 것이다.
넷째는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인데요. 밸류체인 중 어느 한 부분, 딱 한 부분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또는 두세 개 부분을 동시에 영위하는 이런 수직 계열화 전략을 취하고 있죠. 예를 들어 통위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셀 등이 메인이지만 모듈 발전 시스템까지 하고요. 융기 그린 에너지는 웨이퍼부터 셀, 모듈, BIPV까지 전반적으로 하고요. 징커 솔라와 징아오 솔라는 웨이퍼, 셀, 모듈까지 하고 그리고 카네디언 솔라는 셀과 모듈 위주로 하고요. 이렇게 한 기업이 수직 계열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기술 개발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서 기술 민감성을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밸류체인 간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단계에서 각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어서 BIPV 쪽만 간단히 다루고 마무리할게요. BIPV 시스템은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의 약칭인데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번역됩니다. 건물 외피에 전지판을 이용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인데요. 즉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 외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말해요. 태양광 산업이 그리드 패리티 시대에 들어서면서 분산형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전체 태양광 발전에서 분산형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 13.3%에서 2019년 32.1%로 확대됐고 분산형 발전에서 이런 BIPV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BIPV 종목은 일단 정태전기와 융기 그린 에너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정태전기는 중국 저압전기 분야 1위 기업이고 저압전기 제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에 5,500개의 1, 2급 대리상을 보유하고 있고 10만 개 이상의 최종 고객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국 도시의 95%를 커버할 수 있어요. 태양광 사업은 원래 정태전기의 최대 주주인 정태그룹 소속이었는데 2016년에 정태전기에 통합했고 5년 동안 이미 20만 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게 됐어요. 정태전기는 이러한 채널 우위를 활용해서 BIPV 사업을 전개하고 있죠. 한편 융기 그린 에너지는 2020년 7월에 롱띵이라는 태양광 지붕을 출시했고 BIPV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사 지분 인수 방식을 취했는데요. 2021년 3월 5일 융기 그린 에너지는 중국 기업인 선트구펀의 지분 27.25%를 인수함으로써 선트구펀의 2대 주주가 됐어요. 선트구펀도 상장사지만 호선강통이 아니에요. 선트구펀은 중국 금속 건축 외피 분야의 대표 기업이고 융기는 태양광 쪽 전문 기업이니까 각자의 강점을 접목해서 이 BIPV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로써 융기 그린 에너지는 태양광 산업에서의 밸류 체인을 더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 글로벌 탄소 중립 시대의 점진적인 도래에 따라 태양광 발전으로의 대체 수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직전 영상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60년이 되면 중국의 에너지 구조는 대체로 태양광 발전 34.5%, 수소 에너지 30%, 풍력 발전 17%, 원자력 11%, 수력 7%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태양광 관련 연구기관마다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에 대한 전망치가 좀 차이가 나긴 한데 예를 들어 2025년에 신규 설비 용량이 250기가와트까지 전망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350기가와트를 넘는다는 전망도 있어요. 숫자상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태양광 발전 수요의 성장은 확실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 전력편 제1장 태양광 발전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밸류 체인에 따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유리, 인버터, 그리고 BIPV까지 각 분야에 대해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면서 주요 종목까지 언급해 드렸습니다. 태양광 발전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거는
찐중2 과거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특정 산업이나 종목을 접근할 때 산업 종목만 먼저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당시 증시 시황이거든요.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상승 장세인지 하락 장세인지 자금 수급은 어떤지, 현지 투자자들은 그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선호하고 어떤 종목을 이익 실현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가장 큰 전제예요.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를 이제부터 쭉 해나갈 건데요. 산업 얘기하고 종목을 언급할 때 그 종목이 언급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종목을 매수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탄소 중립 시리즈에 속해 있는 산업이나 종목이라고 해서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전제는 시황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풍력 발전에 대해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고요. 찐중투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리더 강연 듣기, 중국 현지 1:1 토크 및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 등이 있습니다.